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상권 풀고 있습니다. 개념과 기출문제를 같이 볼 수 있는 문제풀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오늘 지금 이 시간은 고대 파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대 마지막 파트고요. 강의로는 7강으로 지금 분류돼서 들어가 있고, 고대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공통적인 거를 테마별로 묶어가지고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경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고대의 경제. 통일신라의 경제 제도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토지 제도인데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할 때 있어서 아마 가장 어려워하는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처럼 화폐를 가지고 하는 어떤 경제 수단이 아니고 땅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을 뭐 소유권을 준다, 수조권을 준다 이런 것 때문에 다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고대 파트의 경제 상황은 토지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토지는 한정돼 있죠. 땅이라고 하는 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걸 나눠주게 되면 반드시 부족해지는 시점이 와요. 그리고 소수가 다수의 토지를 독점하고 있으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이 토지 문제는 어느 시기든 해결되지 않은 문제여서 이걸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식으로 왕조가 바뀌기도 하고, 만약에 새로운 나라가 생기고 왕조가 바뀌었다면 가장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바로 이 토지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경제 파트부터 한번 볼게요. 토지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건데, 자, 신문왕 때 기억나시죠? 이 신문왕이 갑자기 넓어진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귀족의 힘을 누르고 왕권을 올리기 위해서 관료전을 지급을 합니다. 관료전. 조세만 걷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땅의 소유권을 완전히 가져가거나 대대손손 물려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녹봉으로 월급처럼 받는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세만 걷어갈 수 있는 관료전을 지급을 합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한다거나 그런 거는 안 되는 걸로 경제력을 낮추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죠. 귀족의 힘을 누르는 관료전을 신문왕이 지급을 하고, 신문왕은 반대로 노급이라고 하는 걸 폐지합니다. 노급. 자, 노급이 지금 별표가 들어가 있어요. 관리에게 주었던 토지입니다. 수조권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 뭐 유럽의 성주들처럼 나의 성이 무너졌으니까 이걸 고쳐, 혹은 전쟁 났으니까 싸움에 나가, 이런 식으로 노동력까지 징발하는 걸로 귀족들의 대단한 어떤 수입원으로 작용을 했었던 게 바로 노급이죠. 이거 노급을 없애는 대신에 관료전을 지급했다라고 지금 나오고요. 조금 더 시기가 뒤로 넘어가면 성덕왕 때는 정전을 지급을 합니다. 이건 뭐 약간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이건 백성들한테 준 땅이에요. 백성에게 준 땅인데 정전을 지급했다는 건 뭐냐면 사실 이건 소유권을 준 거예요. 이 땅을 줄 테니까 백성으로서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땅을 주는 거죠. 정전을 줄 테니까 세금 잘 내.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정전 위에 설정하는 게 사실은 관료전이에요. 소유권은 백성한테 줍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땅이에요. 하지만 이 백성의 땅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다가 수조권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는 있겠죠. 요만큼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를 주마라고 하는 거지, 그 땅을 아예 소유권을 중복해가지고 그 신하들한테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모두가 토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토지제도가 변천을 해나가는 과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백성들한테는 정전을 주고 이 신하들한테는 수조권을 주어서 국가의 토지 지배력을 강화하고 왕권을 올리고, 더불어서 백성들이 세금을 착실하게 내면 그걸로 착실하게 이 창고가 찰 테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둔 방식으로 경제적인 변천이 이루어지게 되고, 근데 또 경덕왕 때가 되면 귀족들이 시급 폐지된 거 싫겠죠. 결국에 힘이 또 막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노급을 부활시키게 됩니다. 후반때에 되면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하는데 왕권이 그만큼 약화됐다라는 뜻도 되겠죠. 그리고 민정문서가 있습니다. 신라의 촐락문서인데 이게 발견된 거가 원래 처음에 발견된 건 일제강점기 때 나와요. 1933년쯤? 1930년대에 나오는데 그땐 이게 민정문서라는 걸 일본 측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1950년이 되어서요. 이것은 통일신라 시기에 이 통치에 쓰였던 민정문서가 맞다라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보통은 신라의 그 마을 문서, 촐락문서라고 하는데 일본의 도다이사, 동대사라고 합니다. 일본어로는 쇼쇼인이라고 하는 정창원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 정창원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지금의 그 천황가의 그 왕가의 왕실의 보물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창원. 쇼쇼인에는 정확히 뭐가 있는지 우리도 다 모릅니다. 일본의 국보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 오래된 고서들이 있는데 그 고서를 포장한 포장지를 들여다봤더니 이게
뭐가 막 써 있는 거예요. 그게 촌락문서였습니다. 요 촌락문서는 목적은 세금을 똑바로 걷는 데 있어요. 그리고 세금과 플러스 그 촌락문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몇 가구가 살고 있고 몇 명이 살고 있고 성별은 어떻고 연령은 어떻고 뭐 하다못해 과일나무가 몇 그루 있는지까지도 전부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인구를 파악하고 거기에 상황을 파악해서 뭐를 얼만큼 거둘 것이고 인구가 파악됐다라고 하는 거는 노동력 플러스 군인으로 징발도 되는 거겠죠. 이런 거를 정리하는 아주 기초가 되는 문서고 그 지역의 촌주가 3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겠죠. 죽은 사람들, 태어난 사람들 그런 거를 해가지고 만든 문서가 바로 이 민정문서가 되겠습니다. 이 통일신라의 민정문서는 나중에 시대가 뒤로 넘어가게 되면 고려 조선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두 개의 종류의 문서로 찢어져요. 토지만 다루는 양안이라는 토지문서가 있고 사람만 다루는 호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제 그것이 다 들어가 있었던 게 바로 민정문서가 되겠고요. 자, 통일신라의 대외 교류는 어떠했느냐? 한강 쪽에 당항성이라고 있죠. 오늘날에 치면은 저기 그 화성 근처입니다.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데인데 그 지역이랑 완전히 아래쪽에 울산항이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특히 울산항이 국제무역항으로 굉장히 번성을 많이 해서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넘어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나라에도 신라인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일종의 신라 코리아타운이죠. 그 시대의 코리아타운이라고 하는 신라방이 있어서 신라 사람들이 생활하는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장보고가 나오죠. 출신 성분은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니었으나 이 당나라에서 군인으로 크게 성공해서 나중에는 바다의 해적들을 소탕하게 되면서 굉장한 권력을 갖게 된 사람. 저기 완도에 청해진이라고 하는 데를 설치를 해서 왕이 애초에 여기에 10,000명의 군대를 갖고 시작할 수 있게 해줬다라고 나옵니다. 해적을 소탕하면서 안전하게 바다를 왔다 갔다 해주게 되면서 장보고의 보호 없이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굉장한 권력을 누릴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풍요를 누렸을 거고요. 요 힘에 힘입어서 출신은 굉장히 한미했었던 장보고의 권력이 권세가 올라가게 되고 본인의 딸을 그 왕의 왕비로 드리는 데까지 성공할락 말락했는데 요게 이제 장보고가 피살되면서 실패를 하게 되죠. 자, 그럼 윗동네에 있었던 발해를 볼게요. 발해는 여러분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발해가 차지했었던 영토는 상당히 윗동네입니다. 오늘날의 저기 만주랑 연해주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따뜻하고 평지가 많은 곳이 아니거든요. 고원과 산지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논농사보다는 농사를 해도 밭농사 같은 거 하고요. 목축이 많이 발달해요. 고원과 그런 지혜대가 좀 많다 보니까 그리고 특산품으로 말이 있습니다. 발해 지역 중에서 솔빈부라는 지역에서 말이 아주 양질의 말이 생산되는 것으로 유명해서 요게 사료에 나와요. 솔빈부가 나오면 이거 발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대외 교류 많이 합니다. 나중에는 해동성국이 되었을 때 길을 다 여러 개로 내서 당나라하고 무역하는 길, 일본이랑 무역하는 길, 거란이랑 무역하는 길, 신라, 심지어 사이가 안 좋았던 신라하고도 나중에는 길을 터서 무역하는 길을 다 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교역로를 설치를 하고 두루두루 교역을 하면서 명성을 떨치게 되죠. 자, 사회 모습 보겠습니다. 사회 모습. 다시 한번 고구려 백제 신라로 넘어가 볼게요. 고구려, 지배추는 고씨입니다. 이 고주몽이라고 하잖아요. 주몽의 원래 성씨는 해모수의 아들이니까 해씨가 되어야 되지만 해씨가 아니라 이 본인을 가장 많이 도와주었던 고씨 부족의 성을 따서 고씨로 본인의 성씨를 삼았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주로 이 통치에 영향을 주었던 중앙 귀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부 출신의 귀족으로 형성돼 있고 귀족회의가 존재해요. 삼국의 특징은 전부 귀족회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고구려의 귀족회의로는 제가회의가 있고요. 지방의 여러 성에 지방관 파견하는데 이름이 다소 특이해서 선지에 가끔 나와요. 욕살과 철역은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국천황 때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걸 막기 위해서 구제제도죠. 이 저렴하게 거의 이자를 받지 않고 쌀을 빌려주고 봄에 나중에 추수를 하면 갚아라 라고 하는 구휼제도를 만듭니다. 진대법이라고 하는 거를 실시를 하는데 이때 명제상으로 을파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을파소의 건의로 진대법을 실시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걸 모방한 구휼제도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백제의 성씨는 부여씨입니다. 부여, 나중에 국호도 남부여로 바꾸죠. 부여, 왕족은 부여씨고요. 밑으로 귀족 성씨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귀족사회였기 때문에 귀족회의에 해당하는 정사암회의라는 게 있었고 자, 신라는 아마 그 어떤 삼국 국가보다도 더 폐쇄적일 것 같은데 아주 독특한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골품제도라는 게 있어서
출신에 따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골이라고 하는 게 존재했어요. 골과 품으로 신분을 나누어서 이거를 넘나들 수 없게 했습니다. 물론 품은 오르는 게 좀 가능하긴 했는데 리미트가 딱 정해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골은 두 개로 나뉘어요. 진골이 귀족이고 성골은 왕족인데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 그냥 아예 정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 골품 제도 때문에 신라에만 이 여왕이 탄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귀족회의, 그 어떤 국가보다도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화백회의라는 귀족회의가 있습니다. 이건 만장일치 시스템이고요. 10명의 귀족이 투표를 해도 한 명이라도 반대해도 그 안은 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귀족들이 단합을 한다면 자신들한테 좀 불리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통과시키지 않는 거가 되게 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거겠죠. 사실은 이런 화백회의나 골품 제도가 초창기에 신라가 하나로 뭉치는 데에는 도움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신라라는 나라가 커지고 신라라는 나라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방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통일신라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발해의 사회구조를 보겠습니다. 대조영이 세우죠. 왕족은 대시입니다. 계속 대시성으로 이어지는데 또는 그 고구려 유민증에서 고시성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고구려 계층들이 주로 지배층을 차지하고 있고요. 피지배층의 상당수는 말갈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사료 어떻게 나오느냐? 사료 부분 볼게요. 민정문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워낙에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인데 체계적으로 세금을 걷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관리했다라는 걸 증명을 해주는 거죠. 도다이사 효소인에서 발견이 됐고 촌락의 인구 숫자, 토지와 면적, 소와 말의 숫자 등등등이 다 기록이 돼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구별이 되어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은 이런 거 표시 없이 요거를 보고 오른쪽에 자료 분석 같은 걸 여러분들이 해내셔야 돼요. 요게 민정문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에 체크해 가면서 찾아주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문서로만 나오지 않을 거고 그 무인상의 사진도 같이 나올 거예요. 요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라비아와 교류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부가자료가 나올 겁니다. 이거 국제무역항에 관련된 내용이 될 거고 장보고 얘기 많이 나옵니다. 장보고 이름, 청해, 완도, 해적 이런 글자가 나오면 장보고의 활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해적을 소탕하면서 해상의 무역권을 움켜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의를 보면 정삼 회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중대사를 논할 때 평평한 그 정삼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가령 뭐 재상을 선출할 때 후보자가 3명이면 그 3명의 후보자 이름을 적은 상자 이름을 적어서 어떤 상자에 넣고 밀봉을 하는 거예요. 밀봉을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어보지 못하게 밀봉한 다음에 여기다가 놓아두는데 나중에 이 밀봉한 상자를 일정 시간이 지나서 열어두게 되면 이름 위에 이렇게 체크 표시 같은 게 되어 있으면 요 사람이 이 재상이 되는 건데 밀봉한 상자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약간 신이 한 일에 좀 이렇게 전통에 가까운 거죠. 그 밀봉한 상자를 누가 열 수 있었을까? 실제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군가 열어가지고 표시를 한 다음에 다시 밀봉해 놓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상당히 요거는 좀 행정적으로 정상적인 상식선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미리 뭔가 사전에 단합을 하고 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귀족들이 동의한 사람이 선출된다는 거잖아요. 귀족회의의 전형적인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골품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나오죠. 실제로 이 문제는 2명의 캐릭터가 나와서 대화를 하는 문제를 이렇게 그냥 짧게 갖다 놓은 건데 너네는 승진을 했는데 근데 너는 육두품이니까 이제 여기가 끝이겠다. 요게 리미트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육두품에 올라갈 수 있는 품계는 한정돼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요게 나중에 신라의 힘이 약해지는 결정타가 되는 거기도 하죠. 자, 문화 파트 한번 살펴볼게요. 문화 파트. 삼국의 공통적인 거는 전부 불교를 수용했다라는 거고요. 불교를 수용하느냐 마느냐가 고대 국가의 중요한 조건이기도 했죠. 고구려, 백제, 신라는 초창기에 불교를 믿고 법을 만들고 왕권을 세습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대 국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구려는 소수리망 때 전진의 승려인 순도가 들어오면서 불교를 수용하게 되고요. 대부분 나라의 기틀을 다진 왕들이 불교를 들여오게 되죠. 백제는 침류왕 때 중국 동진에서 인도 출신의 승려 마라난타가 들어와서 불교가 들어오게 되고요. 신라가 제일 늦었어요. 다른 나라보다 100년 정도 늦었는데
버풍왕 때 이차돈이 순교를 하게 되면서 기적을 연출하면서 불교를 믿게 되고 그 어떤 국가보다도 더 독실한 불교 국가가 됩니다. 불국토라고 하죠. 나중에 불국사라는 절도 창건을 하게 되면서 가장 많은 불교 유적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죠. 자, 불교 발전에 이바지한 승려. 아주 헷갈리기 때문에 내기가 좋겠죠. 신라시대 승려들 많이 나옵니다. 신라시대 승려들 주로 많이 나오는 사람이 친구기도 했습니다. 절친이기도 했었던 동시대의 원효하고 의상이 많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이 당나라로 유학 가려고 했다가 그 유학 가기 전에 하룻밤 머무는 동굴에서의 에피소드 때문에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어서 자주 출제가 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원효 대사는 우리나라 불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분이죠. 여러 가지 사상을 주창을 하고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하셨지만 가장 유명한 게 일심 사상입니다. 모든 거는 마음속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불교가 종파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똑같다. 서로 싸우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어려운 불교를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하기 위해서 대중화를 많이 했고요. 불교의 이치를 쉽게 우리가 약간 광고 노래처럼 흥얼흥얼 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쉽게 불교를 접근하게 하려고 하고요. 아미타 신앙이 있어요. 극락으로 이끌어준다는 아미타 신앙이 있는데 나무 아미타불 들어본 적 있죠? 경전 몰라도 돼.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 모두 다 극락에 갈 수 있어. 얼마나 쉬워요. 사람들이 불교를 쉽게 느낄 수 있게 하는 대중화에 상당히 큰 공로가 있고 책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 화쟁론, 대승기 신론도도 있고 금강산매경론도 있고 어려운 불교의 논리를 쉽게 풀어서 주석화하는 그런 작업을 또 많이 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간단하게만 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불교의 서적도 이론도 많이 정리를 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특징이고 또 하나 플러스 알파로 해놓자면 이분의 아드님이 그 유명한 이두를 정리한 설총이라는 분이 되겠습니다. 요석공주와의 사이에서 또 그 아들이 한 분 계시죠. 상당히 파격적인 인생을 살았던 분이고 같은 친구였던 의상은 그 유명한 해골물 에피소드 이후에 이 사람은 그냥 당나라에 건너가서 사실 이분은 진골 귀족 출신이기도 했지만 어려운 화엄 사상을 배워와서 화엄 사상을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영주의 부석사를 초반에 건립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분은 관음 신앙을 강조했대요. 관음. 보통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고 끝나지 않죠. 의상이 얘기했었던 관세음 보살 이 뒤에 붙어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 문장만 있으면 이제 우리가 불교를 대중적으로 믿을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건데 죽어서는 나무 아미타불 외우면 되고 극락에 갈 수 있고 현재의 고통에서 구제한다라고 하는 관음보살을 강조를 해요. 그러면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관세음보살을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같이 묶여서 많이 나오는데 그 양양에 지금도 그 매년이 시작될 때마다 해 뜨는 거 보러 가는 낙산사라고 있거든요. 그쪽에 이런 역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엄 사상에 관련된 서적을 이제 만드신 게 또 있어요. 이 두 분이 유학 가려고 동굴에서 자다가 원효가 한밤중에 웬 바가지에 있는 물을 아주 달게 마시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사실은 그 바가지가 아니라 사람의 해골이었고 거기에 고여있는 썩은 물을 내가 되게 달게 먹은 거예요. 이게 해골물인 걸 모를 때에는 너무너무 달게 마신 물이어서 배도 한 개도 안 아팠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이게 해골인 걸 보자마자 바로 토를 했거든요. 거기서 원효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세상 만사가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도리를 당나라까지 가서 찾을 필요가 없겠다. 여기에서도 찾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원효는 당나라에 가지 않았고 의상은 당나라에 가서 좀 다른 계열의 이 불교를 공부를 하고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언급되시는 분이 회초라는 분이 있는데 그 교통수단 없었던 시대에 당나라가 아니라 더 멀리 갔죠. 인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여행을 한 기행문을 남깁니다. 그게 왕호 천추국전인데 5개 인도를 포함한 중앙아시아 나라 포함해서 5개 국가를 왔다 갔다 했다. 그때는 서역의 나라를 천축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왕오 천축국전이라고 하는 책을 저수를 또 하게 됩니다. 요게 신라시대 승려들인 거 주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도교가 있어요. 우리가 신선이니 영원히 사니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믿는다. 산수의 특징 같은 거 그런 거 들어와 있다면 신선 사상이랑 결합을 하고 안 죽는 거 불로장생 이런 거 다 도교적인 특징이에요. 대표적으로 고구려 무덤에 동서남북 지키는 사신도가 이 도교의 특징이고 금동대양로라고 있죠. 금동대양로 이것도 도교적인 특징 다수 들어가 있고요. 산수문의 벽돌 백제 겁니다. 사택지적 비문 백제 거예요. 그리고 무령왕릉 지석도
백제 건데 두루두루 삼국시대의 도교도 믿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요거는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굉장한 문화유산이어서 금동대학로의 모습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교 특징도 있고 요게 애초에 불교에서 쓰는 향로기도 하고 연꽃도 있어서 요거 불교적인 특징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불교를 믿지만 정치 사상적으로는 유학을 믿어서 역사서, 교육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구려 태학이라는 학교 수도에 설립을 했고 지방에서도 경당이라는 학교를 두어서 공부하고 무예를 같이 가르친 특징을 두고 있고요. 역사서로 신집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되어는 있지만 전해지진 않습니다. 백제는 박사제도를 처음 시작했어요. 오경박사, 역박사, 의박사를 두어서 기술도 교육을 하고, 사실 여기 언급은 안 돼 있지만 그 기와 만드는 사람 와박사라고 부르기도 해서 물건을 만드는 장인들을 굉장히 우대한 문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잘 나갔었던 근초고왕 시기에 석이라는 역사책을 편찬하도록 했다고 하지만 역시 남아있는 건 없고요. 신라는 유교를 받아들였다라는 거를 지금 현재 경주의 국립경주박물관 가면 요만한 비석이 있어요. 요만한 비석이 있는데 요렇게 생긴 되게 조그만 비석이에요. 여기에 2명의 어린 화랑이 3년 안에 유교 경전 뭐뭐뭐 떼자라고 서로 야심천 계획을 새겨놓은 비석이 있습니다. 임신년에 석이 약속한 비석이란 뜻이에요. 2명의 화랑이 유학 공부 열심히 하기로 약속했다라는 비석이 있다라는 거 유학의 특징이고, 거칠부를 시켜서 국사를 편찬했다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통일신라 유학자 그 원효의 아들 설총이 있고요. 아직 한글 없잖아요. 한자의 음과 훈을 써서 우리말을 표현하도록 하는 이두를 정리를 했고요. 이 화왕계라고 하는 글을 유교적으로 풀이한 글을 왕에게 바친 기록도 나오고, 진골 귀족 출신으로 김대문이라는 사람이 화랑들의 일대기를 정리해서 화랑세기, 그리고 승려들의 일대기를 고승전으로 기록한 책이 있고, 제일 유명한 사람 여기 최치원 나오네요. 육두품 출신으로 당나라의 외국인 대상 시험인 빈공과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해서 명성을 떨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신라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이 사람의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에는 유랑 생활을 하다가 슬슬이 생을 마감한 사람이 되겠죠. 여러 가지 이 사람의 업적들이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원효하고 의상 같은 경우는 이 원효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책들, 무예가, 정토신앙, 아미타 이런 글자가 나오면 원효, 의상 같은 경우는 부석사 많이 나오고요. 화엄이라는 글자 많이 나옵니다. 당에 유학했던 뭐 이런 것도 힌트가 될 수 있겠죠. 어느 승려를 얘기하는 건지 이런 대표적인 특징을 체크해서 이름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교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의 그림이나 자료가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 아마 이렇게 사진이 같이 언급되는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거 보고 풀어주시면 되고, 최치원은 주로 나오는 게 격황소서, 그리고 이제 시무책 올렸다라고 하는 거, 개원필경 이분이 남겼다라는 책들,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고대 문화유산 중에서 지금 탑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무덤 양식 많이 나옵니다. 돌무지 무덤, 굴식 돌박 무덤 이런 것들 쭉 나오고 있는데, 고구려랑 백제는 무덤의 모양이 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고구려 계층이 밑으로 내려가서 백제의 이 지배층으로 처음에 초반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무덤 양식이 매우 비슷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돌무지 무덤, 돌박 무덤 같은 양식으로 나오는 거 지금 보입니다. 여기 연결이 되죠. 왜 연결되는지는 지배층이 비슷하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 돌무지 무덤은 돌을 무더기로 쌓았다라는 무덤인데 장군총 실제로 뭔가가 발견되진 않았어요. 그냥 어디에 장군의 무덤이라는 설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부터 장군총이라고 불리게 되고, 이 유명한 거는 고구려의 어떤 문화적인 특징이 반영되어 있는 무덤들이 유명한데 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벽화를 그린 게 있습니다. 고분벽화가 고구려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어서 씨름하는 모습, 이 무덤의 주인의 모습, 사냥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모서리가 줄어드는 모주림 천장, 발해에도 동일한 게 발견이 되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백제는 3군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거, 고구려랑 연결성을 강조하는 저기 롯데월드 옆에 있는 석촌동 고분군도 많이 나오고요. 무령왕릉이 유일하게 삼국시대 무덤 중에서는 어느 왕과 왕비의 무덤인지 나와 있는 딱 한 개 무덤이기 때문에 이 무령왕릉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됩니다.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얼핏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도서관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체크 좀 해주시고, 자, 신라는 여러분들 경주 가보셨잖아요. 뭐 수학여행이나 이런 걸로 많이 가보셨을 텐데 엄청나게 큰 동산 같은 무덤들이 많이 나오죠. 천마총 들어가 볼 수 있는 무덤이죠. 우리가 전시관으로 절반 정도를 바꿔서 들어가 볼 수 있게 해준 무덤들이 나오고, 이 무덤의 양식과 독특한 유물과 그리고 이런 무덤이 왜 경주에서 나오는지 이런 거랑 연결된 것들이 주로 나옵니다. 탑도 몇 개 없습니다. 탑이 몇 개 없는데 삼국시대 탑으로 백제거는 딱 2개 남아 있어요. 이렇게 딱 2개. 익산의 미륵사지에 남아있는 무너진 미륵사지 석탑이 하나 있고, 원래는 나무로 만든 집의 형태를 돌로 만든 형태인데 점점 심플한 형태로 바뀐 후반 부분이 또 나와요. 그래서 부여 지역의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이 터밖에 없어가지고 지로 나오고 있고, 요렇게 딱 2개밖에 없어요. 백제 석탑. 그리고 경주 지역으로 내려가면 탑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그냥 신라하고 통일신라 시기 거가 겹쳐 있습니다. 분황사에 모전 석탑이 있어요. 요거 선덕여왕 때 쌓은 건데, 모전은 벽돌을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구운 게 아니고 깎아가지고 만든 석탑이 하나 크게 남아 있고요. 통일신라로 시대가 조금 넘어가면 탑이 좀 여러 개가 나옵니다. 통일신라 대표적인 불교 국가였죠. 경주의 감은사지, 문무대왕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신문왕이 완성한 사찰이 마찬가지로 터만 남아있고, 큰 탑이 2개가 양쪽으로 쌍둥이처럼 서 있어요. 그래서 정갈하게 형태가 완성돼 있는 거, 비슷한 형태로 경주 불국사에 우리가 석가탑이라고 부르는 게 이 3층 석탑입니다. 요거 보수공사하는 과정에서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이 나왔죠. 지구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나온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다보탑이 옆에 있죠. 우리나라 10원짜리 동전에 있는 거.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게 뭐냐면 통일신라 거 중에서 승려의 사리를 봉안한 승탑인데, 이 승탑이 왜 나오냐면 통일신라 후반부가 되면 선종이 막 유행하면서 호족들이 나오잖아요. 선종은 교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깨달음을 얻으면 돼.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호족들이 엄청나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선종불교가 흥하게 되는데, 이 선종불교는 스승님이 중요해요. 승려가 중요하기 때문에 스님들의 승탑이나 부도가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제작된 것의 하나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승탑이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 우리나라 쪽에는 없지만 발해탑이 또 남아 있습니다. 영광탑이라는 게 있어요. 당나라 양식을 받은 이 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고분 같은 경우에는 연결된 게 어떤 거냐라는 게 또 나오기도 하고요. 무령왕릉은 사실 안 낼 수가 없는 건데,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일본의 역사를 들썩들썩하게 했었던 중요한 발굴이었기 때문에 이 무령왕릉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쫙 정리를 해서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특징을 도교라고 하는지, 이거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무령왕릉 거라고 보고 있는지, 특이한 건 뭔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탑은 어려워 보이지만 나오는 것만 나와요. 나오는 것만 나와서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런 줄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부분 그냥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런 이미지를 한번 보시고 이거 어디에 있는 무슨 탑, 이거 어디에 있는 무슨 탑, 이렇게 정리가 될 때까지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알고 계시면은 편할 것 같아요. 불상도 있습니다. 이 불상까지 정리를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고대 불상으로 제일 유명한 것들만 지금 남아있고, 불상도 똑같아요. 석탑이랑 불상도 나오는 것만 사실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손가락으로 꼽았을 때 막 10개 넘어가지 않거든요. 자, 불상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 거, 금동으로 만든 연가 7년명 열애 입상이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요. 실제 크긴 요만합니다. 요 손바닥만 하고요. 요 뒤쪽에, 이 불상의 뒤에, 광배 뒤에 연가 7년이고 고구려의 무슨 사찰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긴 거를 1000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야 라는 내용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좀 중요하게 평가가 되는데, 연가가 어느 왕의 연호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시기를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또 요게 발견된 게 경주 지역에서, 신라 지역에서 발견이 되어서 그 당시에 고구려가 신라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요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보에 해당하는 유물이어서 그래서 중요하게 평가가 되고요. 저기 서산에 마에는 절벽에다가 새긴 거란 뜻이에요. 백제의 미소라고 일컬어지는 이 서산 마에 삼존상이 있는데,
미소를 짓고 있고 눈두덩이가 되게 도톰해가지고 이건 특징이 여기에 그늘이 지는 각도가 달라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보이는 표정이 조금 다르대요. 그리고 신라시대에도 비슷한 삼존불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특징은 여기에는 모든 불상들이 약간 미소를 짓고 있다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 불교의 석가모니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종교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거부감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런 거를 이렇게 미소 짓는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건 이거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사유의 방이란 이름으로 요거하고 한 분 더 모셔져 있는데 반가사유상 정확히 어느 나라에서 한 건지는 몰라요. 신라 아니면 백제입니다. 그래서 삼국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반만 가부좌를 튼 자세로 생각에 빠진 모습을 표현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경주에 불국사랑 더불어서 가장 많이 가는 유네스코 석굴암 본존불의 형태가 있고 우리나라 역사하고 연결된다라고 하는 발해, 이 발해에 두 분의 부처님이 앉아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거랑 양식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고구려의 연가 7년명 금동불상하고 양식이 좀 비슷해서 두 개는 연결돼 있다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개념 확인 밑에 퀴즈 한번 풀게요. 문화유산 명칭, 익산 미륵사 석탑 아니죠. 이거 석가탑입니다.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이고요. 2번에 영광탑, 이거 발해 영광탑, 요건 맞아요. 이불병자상 방금 본 거죠. 요것도 맞는 얘기고. 성덕왕은 관료전 정전을 지급해서 국가의 토지 지배력을 강화했다. 백성들에게 정전 지급했습니다. 원효는 금강산매 경론을 했죠. 화엄 일승 법계도, 요거는 의상이 만드는 책입니다. 장군총은 고구려를 대표하는 고분이죠. 금동, 여기 불교 불상은 좀 건너뛰고 광배의 뒷면에 뭐라고 써 있다.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이 되겠습니다. 사료에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렇게 탑이랑 불상은 이런 설명들보다는 옆에 나와 있는 모습으로 이게 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팁이 될 거고요. 왜 이거를 이 시대 유물로 보는지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여기 밑에 보고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지문에 맞는 답을 고르세요. 통일신라의 경제 상황, 통일신라니까 청해진에서 교양 물품을 점검하는 거 볼 수 있겠죠. 솔빈부는 발해입니다. 이거 1번이고 골품제도에 대한 설명, 후조 출신의 쌍기의 건의로 실시되는 거는 고려시대 과거제도입니다. 집과 수레의 크기 등 일상생활까지 규제하는 게 골품제도의 특징이고 원효의 활동 1번이냐 2번이냐 요 책들이 바로 원효가 저술했었던 대표적인 책들이고 왕호천축국전은 해초가 만드는 거죠. 최치원에 대한 설명,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여조로 올린 게 최치원의 활동이죠. 한자의 의문을 빌려서 이두를 정리한 거는 설총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 정리해 주시고 삼국의 그 고대의 파트를 전부 정리한 거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많은데 그럼 실제로 이런 이미지나 사료가 어떤 식으로 기출문제에 나오는지를 문제풀이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념 적용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네, 지금 여기서는 어느 시기인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사료를 보고 무슨 시대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장보고가 귀국 후에 왕을 알현하여 바로 나오죠. 장보고가 나오네요. 통일신라인 거를 요것만 보고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텐데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청해에 진을 설치한다고 나옵니다. 청해에 진을 설치한다. 해적의 사람을 중국으로 잡아가는 것을 막으십시오 라고 아뢰었다. 왕이 장보고에게 군사 1만 명을 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해상왕 장보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통일신라 이야기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통일신라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은병이 화폐로 제작되었다. 은병. 표주박처럼 생긴 은으로 만든 화폐죠. 은병이 화폐로 제작되는 것은 고려 시대입니다.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낙랑 외에 철을 수출하는 것은 그 삼한 시대의 변한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변한이 철이 많이 생산이 되어서 품질이 좋은 덩이새들이 나왔었습니다. 가야가 나중에 생겨나는 부분인데 변한이라고 한다면 위치상으로는 금관 가야 지역이 되겠죠.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3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가야 거니까 아닙니다. 3번 집집마다 부경이라고 하는 창고가 있었다. 약간
바닥을 높이 띄워서 조금 이렇게 위에 더운 나라 가면 많이 보이는 그런 집이 있어요. 조금 떠 있는 집. 그런 부경이라고 하는 독특한 창고가 있었다. 이거는 고구려 이야기입니다. 고구려 해당 사항이고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였다. 덕대라고 하는 광산 전문 경영인이 등장을 하는 거는 조선시대고 특히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이건 조선 후기고 5번 울산을 통해 아라비아 상인들이 왕래했다. 이게 특징이죠. 울산항을 중심으로 국제무역항으로 번성을 합니다. 통일신라 시기의 일이고요. 여기는 울산항이고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었던 아무래도 그 수도였던 경주 지역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서 이쪽을 중심으로 아라비아 상인까지 왕래를 했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고 플러스 한다면 당항성 쪽, 위쪽에 당항성이랑 같이 국제무역항으로 번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5번으로 찾을 수 있겠죠? 답은 5번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가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이것도 가국가가 뭔지를 볼 수 있는 자료가 나오겠죠?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물 이미지가 나오고 있고요. 서원경 부근에 일단 서원경도 사실 힌트죠? 4개의 촌락의 인구의 숫자, 토지의 종류, 면적, 소와 말의 수를 기록한 문서라고 나옵니다. 인구의 숫자, 촌락의 인구 숫자, 토지 종류와 면적, 소와 말의 숫자까지 기록한 문서고 일본의 도다이사 쇼소인에서 발견되었다. 정창원이라고 하는 황실 창고죠. 황실 창고에서 발견이 되는데 오래된 고서를 포장하는 포장지였었는데 그걸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라는 게 발견이 됐었습니다. 발견된 건 당시는 일제강점기였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1950년대로 넘어와서 이게 그때 그 문서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됐죠. 요거를 통해서 이 가라고 하는 시대, 가 국가가 촌락의 마을의 경제 상황들을 아주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문서는 촌락문서라고도 하고 민정문서라고도 합니다. 통일신라 시대로 우리가 추정되는 시기에 작성되었던 겁니다. 촌주가 3년에 한 번씩 그 마을을 자세히 조사해서 이런 문서를 남겼죠.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세금을 걷는데 썼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민정문서 또는 촌락문서라고 알려져 있는 통일신라 국가인 거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통일신라라는 걸 알고 나면 요거를 맞는 거를 골라주면 되겠죠. 은병의 화폐로 제작되었다. 위에서 봤던 거랑 같은 선지가 지금 보기가 똑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나오는 것이 패턴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은병의 화폐로 제작되었다. 작은 표주박처럼 생긴 은으로 만든 화폐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여기는 고려시대고요. 여러분들 메모하실 때 시간이 없으면 시험 볼 때는 굳이 막 다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지금은 연습하시는 거니까 옆에 해답이 있어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하시면서 적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풀이 하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적어 보실게요. 고려시대에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붕 떠있는 독특한 곡식 창고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목화와 담배 등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상품 작물로 목화랑 담배가 재배된 거는 조선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상품 작물의 재배. 조선시대. 울산항과 당항성이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사실 문제 자체로만 따지면은 통일신라에 대해서 경제 상황을 묻는 위에랑 거의 동일한 문제여서 보기도 거의 똑같이 나오고 있죠. 수도랑 가까웠던 울산과 저기 위쪽에 중국으로 바로 연결되는 당항성이 무역항으로 번성을 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신라의 경제의 특징 4번으로 찾을 수 있었고 5번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토지제도 직전법이 실시되었다. 지금 관리인 사람한테만 주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거 조선시대의 토지제도와 관련된 얘기고요. 조선시대 세조 시기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 조선시대로 적으시면 되고 답은 4번입니다. 네, 3번 넘어가겠습니다. 밑줄은 이 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거예요. 이 나라는 영주라고 하면 지금의 랴오닝이면 중국의 지명의 이름이죠. 랴오닝성의 동쪽으로 2000리 밖에 위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랴오닝이 정확히 어딘지 몰라도 중국의 위치를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거기에서 동쪽으로 한참 간대요. 그럼 지도상으로 우리나라의 어딘가에 위치한 국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동쪽은 멀리 바다에 닿아 있고 서쪽으로는 거울 안에 마주하고 있다. 귀중히 여기는 것은 태백산의 토끼, 남해의 다시마, 책성의 된장, 마킬의 돼지, 결정적인 힌트로 솔빈의 말이 나옵니다. 솔빈의 말.
이 나라에 솔빈이라고 하는 지역구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솔빈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말을 키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솔빈부의 말, 이거 발해로 특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이 나라의 풍속이 고구려 거란과 되게 같다. 이 발해가 위치한 지역의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것도 어렵지 않게 파악을 할 수 있는 힌트가 되겠죠. 중국의 역사서 신당서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해입니다. 발해. 발해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신라도라는 교통로를 통해서 신라와 교역을 하였다. 초반에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신라하고도 길을 터서 결국에는 무역을 하죠. 신라도 가는 게 있고, 신라로 가는 신라도도 있고, 일본으로 가는 일본도도 있고, 심지어 거란으로 가는 길도 있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길도 있었습니다. 다양하게 무역로를 열어두고 무역을 했다라는 교통로를 만들었다는 게 발해의 특징이죠. 신라도 존재했습니다. 1번이 바로 맞는 게 정답으로 나오네요. 우선 정답으로 체크를 먼저 해보시고, 자, 두 번째 오답 체크 보겠습니다. 감자와 고구마 등의 구황작물이 널리 재배되는 거, 이거는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조선시대고, 해동통보를 발행해서 금속화폐의 통용을 추진하였다. 화폐를 어떤 관청 설치하고 화폐 제작하고 시도하고 퍼뜨리고 하는 것들은 고려시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고려시대에 농사직설을 가능해서 우리 땅,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했다. 이거는 조선시대고요. 세종 시기로 넘어서 볼 수 있겠죠. 우리 풍토에 맞는 것. 삼포를 열어서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하고 개해 약조를 체결하였다. 네, 이것도 조선시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으로 찾아주겠습니다. 3번의 1번이고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밑줄근 대책으로 옳은 것은 고구려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는 고구려의 사회보장제도고요. 빈곤, 질병 등의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조직적인 행정, 구휼책이죠. 일종의 보면 보겠습니다. 고구려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삼국 사기에 따르면 사냥을 나갔던 고국 천왕이 길에서 슬피 우는 사람을 만나서 그 이유를 물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고국 천왕이 이걸 불쌍히 여겨서 위로하고 당시의 재상이었던 을파소와 논의해서 대책을 마련했다. 후대의 국가들은 이거를 많이 벤치마킹을 하게 되죠. 네, 이 대책은 봄에 춘궁기의 곡식을 빌려주고 이제 추수를 하고 나면은 여유가 생기면 갚아라 라고 하는 진대법이라는 거였습니다. 진대법. 여기도 바로 1번의 답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진대법을 실시해서 빈민을 구제했다. 정답 1번이고요. 상평창을 설치해서 물가를 조절한다. 이거는 물가조절기구입니다. 요거는 고려시대에서 또 조선시대까지 연결이 됩니다. 항상 물가를 똑같이 유지하는 창고라는 뜻이죠. 상평창. 자, 3번 구황촬요를 가능을 해서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그 식물의 껍데기, 뿌리 이런 것들을 한 거죠. 대체 식품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준 책입니다. 기근에 대비해서 이런 거를 가능해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줬다라는 건데 요거 조선시대입니다. 정확히 조선시대 때 명종시기 일이고요. 그때 크게 대기근이 든 적이 있죠. 그때 명종시기에 조선시대 소빙하기라고도 불리는 상당히 추운 날씨와 가뭄이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책들이 나왔었죠. 자, 4번 구제 도감을 설립해서 백성을 구호했다. 일단 구제라는 단어에서 백성을 구하는 기구인 걸 알 수가 있고 도감, 이렇게 도감이 나오면 대체적으로 고려시대 기구라고 알 수가 있겠죠. 이건 고려시대 거고요. 해민국을 마련해서 병자에게 약을 지급했다. 네, 이것도 고려시대 얘기입니다. 물론 비슷한 이름으로 조선시대에도 해민서라는 게 나오기는 합니다. 비슷하지만 이제 서로 다른 시대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옆쪽에다가 시대를 적어주시면 좋겠죠. 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에 5번 봐서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설계도는 신라 귀족 가문의 자손이래요. 신라 귀족 가문의 자손이다. 일찍이 가까운 친구 4명이랑 같이 술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신라에서는, 신라 얘기입니다. 신라에서는 사람을 등용하는 데에 이거를 따진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이 가라는 게 아니면 능력이 뛰어나도, 공이 뛰어나도 이걸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신라에서만 있었던 독특한 신분제도가 있었죠. 골품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가에 해당하는 거는 아마 골품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도 귀족이긴 하지만 진골귀족이 넘을 수 없는 한계치가 있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탄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나는
생각을 바꿨다. 중국으로 넘어가서 세상에 보기 드문 지략을 떨쳐서 내가 거기서 공을 세울 거야. 왜냐면 거기는 골품을 따지지 않으니까. 그쪽에선 중국에서는 그 당시에 당나라가 상당히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외국인들한테도 이 등용의 기회를 열어줬었고 외국인들만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도 있었죠. 빈공과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외국인이어도 중히 쓰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똑똑한 신라의 당시에 육두품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서 이 빈공과에 응시하고 이름을 떨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이 시험이 아니더라도 장보고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쪽에선 신분이 뭐였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대단히 낮은 사람으로 추정이 되고 중국 쪽에서 군인이 되어서 공을 세워서 장군이 되어서 넘어오는 케이스가 되겠죠. 출세하기 위해서 해외에 갈 거야. 신라에는 골품 제도를 넘어설 수가 없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 출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가제도는 골품 제도입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진대법이 실시되는 배경과는 상관없죠. 이거 고구려의 빈민 구휼책이니까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원성왕이 인재 등용 제도로 제정하였다. 네, 원성왕은 통일신라 시기에 등장하는 왕이고요. 원성왕이 인재 등용 제도로 제정한 거는 독서삼품과라고 있습니다. 유교적인 소양을 확인을 하면서 인재를 뽑기 시작을 했었죠. 자, 3번 후주 출신의 쌍기라는 사람의 건의로 실시가 됐던 것은 과거제도입니다. 과거제도, 요거는 고려 시대 때죠. 고려의 광종시기 얘기고요. 권문세족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집단 자체가 고려 시대에 해당하는 이 지배 세력의 이름이고 좀 뒤쪽 시기 말기로 넘어가죠. 친원파라고도 부르는 견제를 목적으로 공민왕이라는 사람이 시행을 한 게 또 있었죠.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돈을 등용해서 권문세족의 경제권을 낮추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조사해가지고 밭이나 노비를 따로 돌려주는 제도가 있었죠. 그 얘기고요. 5번 집과 수레의 크기 등 일상생활의 자잘자잘한 것까지 전부 다 규제를 받았다. 네, 이게 골품제도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차등이 심했기 때문에 여기에 불만을 느끼고 단순히 출세뿐만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사람을 제약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바꿀 수 없는 한계치가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골품제도의 특징이고 정답 5번으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가와 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통일신라 시기에서 고려 시대에 아무래도 둘 다 중요한 불교 국가다 보니까 활동한 승려에 관련된 내용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대표 승려들의 이름과 이 업적과 그리고 시대를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보겠습니다. 두 분의 고승을 모시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가 해당하는 분을 볼게요. 당에 유학하고 돌아와서 영주의 부석사를 세우고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당나라의 유학을 갖고 영주의 부석사를 세웠다고 알려진 사람. 네, 이분은 의상대사입니다. 의상. 신라의 고승이었던 의상대사고요. 나를 보겠습니다. 무예가를 지어서 힌트 나오네요. 무예가를 지어서 세상에 퍼뜨렸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게 되었다. 불교의 대중화에 힘쓴 대표적인 승려죠. 해골물 에피소드로 유명한 사람 원효대사입니다. 원효. 그래서 어려운 불교의 교리 같은 거 공부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고 불교는 이렇게 차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무 아미타불만 외워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노래의 후크송처럼 사람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서 불교 대중화에 힘썼던 분이죠. 서로 둘이 친구였는데 같이 당나라 유학 가기로 했다가 그 해골물 에피소드를 겪고 원효는 넘어가지 않고 의상만 넘어갔다가 오는 거죠. 또 의상 자체는 또 진골 귀족 출신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우선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에도 여기 아래쪽에 가 밑에 누군지 적어 놓으시고 나 밑에 누군지 적어 놓으시면 그러면 좀 안 헷갈리고 문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니까. 자, 1번 먼저 볼게요. 법화신앙을 바탕으로 백년결사를 이끌었다. 이거는 의상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고려의 요새라는 승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새 아니고 자, 또 가에 대한 설명으로 나오네요. 화엄 일승 법계도를 지어서 화엄 사상을 정리하였다. 요게 의상대사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2번이 우선 정답이고요.
자, 오답 처리 보겠습니다. 3번. 불교 교단을 통합하기 위해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이거는 원효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고려의 의천, 대각국사 의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천, 고려 승려죠.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왕호 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일종의 기행문이죠. 네, 신라의 승려기는 하지만 이거는 해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초. 5번, 가와나 둘 다 특징이라고 나오는데 심성도야를 강조한 유불일치설을 주장했다. 네, 요거는 고려의 해심이라는 승려입니다. 나오는 분들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적으로 나오는 주요 업적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같이 묶어서 한 번에 기억을 해놓도록 하고 일단 답은 요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에 2번. 자, 7번 볼게요. 다음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다음 인물, 가 인물이 누군지 봐야겠죠? 다큐멘터리 공모 신청서, 인물 탐사 다큐멘터리고 이 사람의 책, 위대한 역사 기록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8세기경에 이것도 사실은 시기적으로 특징이 나오네요.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실상을 전해드는 중요한 기록을 남긴 신라의 승려가 있답니다. 신라 승려.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실상 힌트가 또 나오고 있고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이분의 기록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를 조명을 해보자. 자, 이슬람 세계 비잔틴 제국에 대한 기록까지도 현지 답사를 통해서 고증을 할 예정이고 주요 촬영 국가가 좀 힌트가 나옵니다. 중국, 인도, 이란,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8세기 신라의 고승 중에서 직접 인도를 넘어서는 그 주변 국가를 여행을 하고 기행문의 형식으로 뭔가를 쓰신 분이 있었죠. 왕오 천축국전이라는 게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해초라는 승려가 만들었었죠. 구법순례기인 왕오 천축국전을 해초가 저술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제 법을 청하기 위해서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 것도 있지만 실제로 다른 나라들을 여행을 하고 그 당시에 우리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었던 국가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행문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답은 4번으로 바로 찾을 수가 있었고요. 나머지 것들을 보면 향가 모음집인 3대목을 편찬하였다. 요거는 진성여왕 시기에 나오는 건데 지금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내용만 기록으로 남아있죠. 이건 대구화상이라는 승려와 대구화상, 위홍이라는 분이 같이 만드는 겁니다. 진성여왕의 명을 받들어서 이런 걸 정리를 했었죠. 화랑도의 규법인 세속 5개를 제시하였다. 뭐 전쟁이 나갔을 때 후퇴하지 않는다. 사람을 가려서 죽인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임전무퇴, 살생유택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 5가지의 규율이죠. 원광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광이 만든 거죠. 화랑도의 규범.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한 사람은 조금 전 문제에서 만났었던 원효가 되겠고요. 화엄 일승법계도를 지어서 화엄 사상을 정리한 것은 원효와 함께 당대에 활동했었던 의상 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해초에 대한 내용으로 4번을 찾아주시면 되시고 4번. 자, 8번 보겠습니다. 미축은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옳은 거. 이건 중국 양저우에 있는 이 인물의 기념관입니다. 중국에 이 사람의 기념관이 있대요. 이 사람은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빈공과에 급제를 했고 네, 빈공과 힌트입니다. 빈공과에 주로 응시를 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에 넘어가서 그 시기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통일신라 시기라고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격황소설을 지어서 이름을 크게 떨친 사람. 그래서 당나라에서 쓴 글을 모아서 개원필경이라는 책도 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최치원입니다. 대표적인 육두품 학자죠. 천재로도 알려진 인물인데 육두품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골품의 한계에 걸려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직급의 한계가 있어서 일찍이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빈공과에 급제를 했고 격황소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명문장으로 명성을 떨쳤어요. 중국의 황제한테 치하도 받고 선물도 받고 할 정도로 굉장히 승승장구하다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국내에서는 신라에서는 어차피 골품제도 때문에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게 한계치가 있는데 이 신라보다도 더 큰 대국이었던 당나라에서 명성을 떨치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눈에 밟히기도 하고 이제 내가 여기서 이만큼 명성을 얻었는데 이 골품의 한계는 이제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나의 어떤 노력과 힘을 우리나라에서 중하게 써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최치원이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대를 걸고
나중에 이런 거를 고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도 써서 올리고 했는데 결국엔 잘 되지 않았죠. 대단히 실망하고 나서 나중에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당에서 자기가 쓴 칭찬 많이 받은 글들이겠죠. 자기의 일종의 필모그래피를 쫙 모아가지고 개원필경이라는 문집을 남겼어요. 개인 문집으로 제일 오래된 건데 이게 한 권의 책이 아니고 20권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는 골품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뭔가 나를 중히 써주세요라고 할 때 어필할 게 필요할 거예요. 내가 당에서 이를테면 조선시대로 따지면 과거급제 해가지고 금이 환영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내가 얼마나 중국에서 인정을 받았는지를 최대한 어필을 해야 됩니다. 이 책은 일종의 이력서 같은 거였어요. 왕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잘 썼다고 생각되는 글들만 추려가지고 문집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결국에 결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크게 주목을 받고 쓰임을 받지를 못했었죠. 개원필경은 그런 개인의 이력서 역할하는 문집입니다. 자, 최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볼게요. 당으로 건너가서 군사동맹을 체결하는 거는 신라의 그 김춘추죠. 나당동맹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1번은 김춘추입니다. 2번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렸다. 이게 최치원이 하는 거죠. 이걸 올렸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되거나 이것을 적용한 뭔가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어요. 자, 2번이 요게 최치원이 하는 일이고 정답은 우선 2번이 되겠고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외교문서 작성에 능해서 청방인문표를 지었다. 이건 강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수. 유명한 분인데 청방인문표, 이거 신라시대 활동한 유명한 분인데요. 김인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을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요청서예요. 이것도 일종의 외교문서인데 이 김인문이 누구냐면 무열왕 김춘추의 아들입니다. 김춘추의 아들이 당나라에 억류가 되어 있었는데 정중하게 이제 돌려달라고 하는 거를 조목조목 명문장으로 써가지고 보내서 여기에 당나라 제 황제가 감동을 해가지고 돌려보내줬다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걸로도 크게 명성을 떨치는데 이런저런 외교 문서에서 이 강수의 이름을 좀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래 이름은 강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머리뼈가 좀 독특하게 생겨서 단단한 머리, 튼튼한 머리 혹은 강한 머리라는 뜻으로 그 외양의 특이점 때문에 이 무열왕이 직접 강수란 이름을 내렸다라고 전해집니다. 외교 문서 부분에서 나오고요. 설총과 함께 최치원, 설총이랑 같이 강수 3명 묶어서 3대 문장가로 이름을 크게 떨쳤다라고 나와요. 이렇게 가끔 선지에 나오니까 강수의 이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골귀족 출신으로 화랑새기 고승전을 저술한 사람은 김대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대문. 자, 5번 한자의 음훈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한 이두를 정리한 사람은 강수와 함께 문장가로 크게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던 이 설총이라는 사람이 있죠. 설총. 원효대사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정답은 2번 최치원에 해당하는 거는 2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물에 대한 내용을 연결하는 게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보시면서 어떤 인물에 대한 대표 특징을 이렇게 선지로 내고 있구나. 이거 같이 정리해 주시면 나중에 문제가 나와도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장 넘어가겠습니다. 9번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 문화유산은 국보 제287호로 부여의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됐다고 나옵니다. 힌트 나오네요. 능산리 절터에서 나왔어요. 백제왕실의 의뢰, 백제왕실의 의뢰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유물은 도교 그리고 불교의 복합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네, 부여 능산리, 백제왕실 의뢰, 도교, 불교 이 힌트를 종합해서 이 유물을 한 번이라도 보고 공부하셨다면 바로 사진에서 찍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부여라는 지명에서 머릿속에 팍 떠오르는 유물이 하나 있어야 되죠. 부여를 대표하는 유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1번에 백제, 금동, 대향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선지로 나와서 굉장히 크기가 작게 나와 있지만 도교하고 불교라는 측면에서 여기에 산수가 묘사가 돼 있고 신선이나 음악가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봉황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연꽃 같은 게 있어서 이거를 또 불교적인 걸로 보는 게 있고 그리고 요건 기본적으로 향로입니다. 향로, 그 절에서 쓰였던 특정한 의식을 치를 때 썼던 향로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왕실의 행사 정도에 썼기 때문에 이렇게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백제 거고요, 당연히. 그래서 1번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특정한 지역이 언급이 되었을 때 대표성을 갖는 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기에 숫자적으로 내용이 많진 않아요. 공주하면 무령왕릉이 생각나고 부여하면 금동대왕릉이 생각나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나머지 것들 간단히 보겠습니다. 2번은 이 뿔잔입니다. 독이인데 기마 인무령, 말 탄 사람이 들어가 있는 뿔잔이고 요건 가야 겁니다. 일단 이건 가야 거죠. 가야의 뿔잔이고 3번이 요게 공주 위쪽, 부여 위쪽에 있는 공주 지역에서 나오는 거죠. 무령 왕릉의 무덤 안쪽을 지키고 있었던 진묘수라고 하는 석수입니다. 요것도 백제 거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앞서 있고 출토 지역이 다릅니다.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4번은 돌사자상인데요. 이건 발해 지역의 돌사자상입니다. 발해 돌사자상. 발해 거는 사실 몇 개 나오질 않아서 한 번에 묶어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이거 신라 금관이죠.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신라실 들어가기 전에 금관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보이는 금관이고 그 경주 지역에 가면 대릉원 있죠. 그 대릉원 안쪽에 무덤 2개 붙어 있는 데 있어요. 황남대총. 황남대총의 북쪽 무덤에서 나온 금관입니다. 금관과 허리띠가 세트로 나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하면서 제가 동그라미를 친 거고 지금 요 선지에 해당하는 답은 1번 백제 금동 대향로로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보셨을 때 이거 뭐네? 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아실 수 있을 정도로 체크해 놓으시고 자, 10번 보겠습니다. 당시에 이 문제가 출제됐을 때에는 좀 생소해서 어려웠던 문제예요. 이 벽화라던가 이 무덤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인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국가의 고분벽화는 우선은 고분벽화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라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고구려 고분벽화라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죠. 지안과 평양 일대에 주로 남아있는데 이 도읍지였던 지역, 국내성과 평양성에 있잖아요. 국내성은 지금 우리나라 영토는 아니고 중국 영토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평양은 이제 북한 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쪽에 무덤들이 고구려 무덤들이 대거 여기에 좀 남아 있고요. 일상생활부터 풍속, 신앙, 의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여기서는 영상을 본다고 되어 있는데 고구려 고분벽화가 아닌 것을 골라주면 되겠죠. 찾아보겠습니다. 1번. 요거는 여러분들도 교재가 너무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조각대에서 보면 주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되게 크고요. 하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굉장히 작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구려 고분벽화 중에 하나고요. 이 수산리 고분벽화입니다. 고구려 고분벽화 중에서 수산리 고분벽화가 나오고 있고 자, 2번도 마찬가지인데 일하는 사람 굉장히 작게 묘사가 되어 있고 여기 뒤 옆에 사람들이 손님이랑 주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나와요. 고구려 문화, 일상생활과 풍속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손님을 대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무용총의 접객도입니다. 고분벽화 중 하나인데요. 무용총의 손님을 맞이하는 접객도를 일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접객도라고 여러분들도 한참 써놓으시고 몇 개 되지 않지만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고구려 고분벽화들 보고 있습니다. 3번, 이걸 제일 자주 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이 국립중앙박물관의 고구려실에 요거만 따로 모티브로 만들어 놓은 전시실이 있죠. 요거는 현재 북한 쪽에 있는 강서대묘의 사신도 벽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현무도입니다. 현무도. 북쪽을 지키는 현무가 그려진 현무도가 있고 동서남북 지키는 이 도교에서도 따왔던 것으로 보이는 사신도 벽화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북쪽의 현무도를 지금 체크를 해놓은 거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이거 다 맞는 것들은 맞다고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4번은 잘 안 보이지만 사람 둘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씨름하고 있습니다. 씨름. 이거 씨름을 한자로 각저라고 하는데 요거는 각저총에 있는 씨름도입니다. 씨름도 이것도 고구려 고분벽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다 고분벽화예요. 5번도 고분벽화인데 이게 고구려 거가 아닌 거였거든요. 답은 5번이었는데 지금은 요 형태로 종종 나오긴 합니다. 요거는 어디 있냐면 이거 밀양에 있어요. 밀양에 박익이라는 사람의 무덤 안쪽에 그려진 고분벽화인데 이 박익은 일단 고구려 사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원래 이제 고려시대 사람이에요. 고려시대 후반에 나오는 사람인데 고려가 망하고 조선으로 넘어갔을 때 또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건 조선시대로 넘어간 시점인데 정계에 진출하지 않고 그냥 은거하다가 사망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덤에다가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려 사람이면서 조선시대 사람이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고분벽화가 아니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밀양 박익의 고분벽화는 이렇게 섞어놓고 고구려 고분벽화하고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 여기 문제를 통해서 이런 고분벽화도 있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특이하죠? 고려에서 조선시대로 넘어갔을 때 고분벽화가 나오는 거는 자주 있는 특징은 아닙니다. 자, 오른쪽에 11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탑에 해당하는 사진 자료로 옳은 것은 어느 날 무왕하면 생각나는 나라 있어야겠죠? 백제입니다. 백제 무왕입니다.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가려고 용화산 밑에 큰 목가에 이르렀는데 미륵삼존이 연못의 가운데에 나타나므로 수레를 멈추고 절을 올렸다. 부처를 중간에 만났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왕의 부인이 왕비겠죠? 왕에게 말하기를 모름지기 이곳에 큰 절을 지어주십시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이를 허락하여 절을 만들었다는 내용이겠죠. 미륵이 3번 법회를 연 것을 본따서 법당과 탑과 낙무를 각각 3곳에 세웠다. 그 절의 이름을 미륵사라고 하였다. 이거 삼국유사에 나오는 미륵사 창건설화가 되겠습니다. 네, 무왕과 미륵사라는 단어에서 이게 현재 남아있는 미륵사지에 대한 내용인 거를 알 수가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탑이 지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이라도 이 탑을 봤다면 골라낼 수 있는 거죠. 1번입니다. 미륵사에 남아있는 미륵사지 석탑인데 망가진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저기를 뭐 콘크리트나 시멘트로 메꿔가지고 복원을 한 해 만에 했었는데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시멘트인가 콘크리트로 대충 발라놨던 적이 있어요. 그걸 지금 걷어낸 상태에서 원형을 정확히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답은 미륵사지에 남아있는 요 탑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 나머지 오답들 한번 살펴보면 2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봤던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잘 쓰지 않지만 우리나라 그 화폐 중에 동전에 있는 거죠.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입니다. 불국사 다보탑이고 이건 해당 사항 없겠죠? 불국사 다보탑. 3번은 우리나라 쪽에 있지 않고요. 중국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요거는 발해의 탑이고 영광탑이라고 하는 겁니다. 3번은 영광탑이에요. 발해 영광탑. 발해 거 탑은 요거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요거 나오면은 요렇게 생긴 거가 발해의 영광탑이네 라고 바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으면 됩니다. 자, 4번. 정갈하게 지금 되어 있는 5층짜리 탑이죠. 요거 백제탑이고요. 백제 거 요렇게 미륵사지 탑이랑 요거 이렇게 2개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조금 다른데 요거는 부여의 정림사지에 남아있는 5층 석탑입니다. 5층 석탑,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고 5번은 이거는 경주 지역에 가면 볼 수 있죠. 경주 지역에 분황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분황사라는 사찰에 있는 분황사의 석탑이고요. 요거는 모전석탑이에요. 분황사. 모전은 뭐냐? 마치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올린 것처럼 되어 있는데 구워서 만든 벽돌이 아니고 돌을 벽돌인 것처럼 보이게 깎아서 만든 탑이라고 해서 전돌을 모방해서 쌓은 탑이다. 그래서 모전석탑이라고 합니다. 요거 경주에 있는 거니까 신라시대의 탑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우선 미륵사에 해당하는 1번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2번입니다. 밑줄 그은 이 불상으로 옳은 것은 국보 제119호인 이 불상은 고구려의 승려들이 만들어 유포, 널리 퍼뜨렸었던 천불 중에 하나입니다. 결정적인 힌트네요. 고구려의 승려들이 만들었고요. 1000개 중에 하나랍니다. 1000개를 만들어서 주변에 나눠줬다라는 얘기겠죠. 경상남도 의령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고구려 승려들이 만든 건데 이 고구려의 동사라는 절에서 만들었다고 돼 있는데 경상남도 의령은 신라시대 영토입니다. 경상도 지역이잖아요. 영토가 너무 차이가 나죠? 아마 이 불상이 제작됐을 당시에 고구려의 세력권, 고구려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지역이 여기까지 되는구나라는 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 불상의 뒤쪽에 연가 7년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서 이게 어떤 특정한 왕이 썼던 연호인 것 같아요. 어느 왕인지는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제작 연대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라는 게 있었죠. 이것도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실 수가 있고 3층의 불교 조각실에 가시면 여러분들 손바닥만한 크기로 되어 있는 이 불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광배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불상으로 거기에 명문이 적혀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한 번이라도 이거를 봐보셨다면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이 연가 7년이 새겨진 금동열의 입상, 서 있는 부처의 모습이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일단 요거는 자주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좀 드라마틱하고 요거가 고구려 불상에 몇 개가 남아있지 않은데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모양을 보자마자 이거 뭐네? 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좋겠어요. 나머지 것들 보겠습니다. 1번은 조선시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불상이고요. 되게 화려하죠? 보관 같은 거 쓰고 있고 옷도 뭐 주렁주렁 많아요. 여러분들이 불상이나 조각을 봤을 때 이게 보살인지 부처인지 굉장히 헷갈리시죠? 뭐 반드시 이렇다라고 나뉘는 건 아니지만 아주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부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아직 부처가 되지 못한 보살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찰에 가면 스님들이나 아니면 거기 오시는 분들끼리 서로 보살님이라고 하잖아요. 부처가 되기 위해 수양을 하는 사람들도 보살이라고 좀 부르기는 하죠. 자, 구별하는 방법은 일단 부처가 되면 깨달음을 얻은 상태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상태고 실제 석가모니의 외양을 또 반영을 하기도 해서 보관이나 이런 걸 쓰고 있지 않고요. 옷차림이 굉장히 심플하고 머리에 이렇게 위에 우리 뭐 머리 옛날에 사과머리처럼 이렇게 올리는 거 있죠? 이렇게 동그란 게 하나 올라가 있어요. 이걸 육계라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그냥 머리의 형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부처가 되면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 지혜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만두머리 같은 게 올라가 있으면 이거는 부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만두 같은 게 없고 관을 쓰고 있거나 아무것도 없고 화려하게 옷을 입고 있거나 그러면 아직은 뭔가 부처가 되지 못한 2% 부족한 상태. 그래서 그것을 보관이나 화려한 옷차림으로 메꾸고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물 보실 때 한번 볼 수 있는 팁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현란하게 모름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죠. 요거는 보살입니다. 보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관음보살에 해당하는 형태고 금동으로 만들었어요. 금동 관음보살이고 마지막에 자세가 나오거든요. 앉아있으니까 이거는 좌상입니다. 이건 조선시대 거고 우리가 방금 봤었던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은 일단 부처이기도 하고 서 있으니까 입상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3번. 요것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발의 유물이고요. 실제 크기도 요만하죠. 되게 작아요. 부처 두 분이 나란히 있습니다. 요거는 이불병좌상이라고 합니다. 두 분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 계시다라는 뜻이고 자세히 안 보이지만 여기도 위에 이 머리에 만두머리 6개 같은 게 뽕뽕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보고 있고요. 요거는 중요하게 뭘로 평가가 되냐면 이 금동열의 입상이랑 뭔가 비슷하잖아요. 뒤에 광배가 나와 있는 어떤 형태 같은 게 좀 유사해요. 그래서 고구려의 어떤 문화적인 특징을 발해가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유물로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연결성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걸로 기억해 주시고요. 4번 같은 경우는 경주에서 발견된 거고요. 신라시대 것으로 보입니다. 자, 5번은 지금 이걸로 국립중앙박물관이 굉장히 핫하죠. 요거하고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반가사유상 하나를 더 넣고 있습니다. 금동 반가사유상인데 지금 보면 이게 금동인데 실제 사람 크기보다는 조금 작고요. 이게 고구려 건지 신라 건지 백제 건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마 신라 아니면 백제 거가 아닐까 추정만 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국가에서 제작됐는지는 모르고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요거는 지금 박물관에서 가장 많은 굿즈를 생산하고 있는 최고 인기 유물이기도 하죠. 아예 사유의방이라는 전시실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를 지금 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국보 2점의 반가사유상을 나란히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삼국시대로 그냥 시기만 비정을 하고 있고 국가가 어디다는 아직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불상은 우리가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나 뭐 고려시대나 발해도 마찬가지고요. 불교를 떼어놓고서는 문화
불교를 설명을 하기가 힘듭니다. 정치나 사상, 생활의 전반에까지 불교가 구석구석 퍼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옛날 유물들 중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게 불교 유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기별로, 시대별로 국가를 상징하는 불교 유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는 것들은 정해져 있어요. 대표성이나 특정한 특징을 갖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정해져 있어서 우리 교재 같은 데 보시면, 교재 보면은 정리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문화유산 한 번에 정리한 페이지가 있는데 그거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보시고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면 헷갈리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요렇게 7강의 고대 경제, 사회, 문화 파트 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주제를 바꿔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